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저희 어제 마지막에 클래스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접근 제어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다가 종료가 됐죠? 조금 더 내용을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일단 아티클 클래스를 보면은 이제 모든 변수들 패키지나 클래스가 분리가 된 이후에 메인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아티클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 위해 이제 임포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요. 임포트를 해서 사용할 때 퍼블릭이 없으면 애초에 접근이 불가능한 그러한 요소였기 때문에 모든 요소들에게 퍼블릭을 붙여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자,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프라이빗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할 거고 캡슐화를 간단하게 해볼 거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OP의 특징 중에서 존재하는 이 캡슐화라는 녀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볼 겁니다. 자, 이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클래스를 하나의 캡슐로 감싼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캡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가루약이 있고 알약이 있고 캡슐 약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가루약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약 성분이 다 갈려서 가루가 되어서 가루채로 섭취를 하는 방식이죠. 알약은 그 가루들을 뭉쳐서 고체 형태로 만들어낸 게 알약이에요. 그렇죠? 캡슐은 캡슐이라고 하는 그런 외부 표면 재질 안쪽에 가루를 보관하는 게 캡슐약이죠. 자, 보통 차이가 어떻냐면은 이제 뭐 성분이나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런 수업이 아니니까. 가루약을 그냥 섭취하기에 불편한 상황일 때 캡슐약을 보통 섭취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래요. 자, 그럼 이 캡슐 가루들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캡슐이라고 하는 그 표면 재질로 감싸 놓은 거죠. 우리가 지금 자바에서 OOP의 특징에서 말하고 있는 캡슐화도 이것과 유사해요. 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섭취해야 되는, 사용해야 되는으로 비유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어떠한 요소들, 즉 변수 혹은 메서드들을 클래스로 묶었는데 이 클래스를 그냥 밖에서 외부에서 막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이 녀석이 좀 독립적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변수들, 이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이 클래스 안에 가둬놓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게 캡슐화예요. 실제로 이 변수들을 해당 아티클이라는 클래스 안쪽에 가둬놓을 거예요. 근데 가둔다라는 건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게 할 거란 얘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프라이빗이 변수 부분에 다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러면 당장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용이 안 되죠. 우리는 실제로 저 아티클이라는 녀석을 이제 외부 클래스, 아티클을 벗어난 외부 클래스에서 호출을 해야 되고 호출한 상태에서 변수에 값도 넣어야 되고 변수를 가져다가 값으로 활용도 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프라이빗이 다 들어가 버림으로써 이 녀석들은 이제 더 이상 아티클 클래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겠죠? 이런 현상은 우리가 원래 메인.자바라고 하는 메인 클래스 파일 안쪽에 아티클 클래스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냈다. 그럼 지금 얘는 아티클이라는 클래스와 테스트라는 클래스는 같은 환경인 것 같죠? 같은 파일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아티클을 쓰려고 해도 이거는 좀 번거로우니까 아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 이렇게 하나만 잠시 만들어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테스트를 위해서 존재하는 액체 만들어서 아티클 점 찍으려고 하면 없어요. 여기서도 같은 파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같은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 못 써요. 이렇게 얘네들은 아예 아티클에 갇혀버린 거예요.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 눌렀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죠. 변수는 접근이 불가능해서 안 나오는 거고 얘네들은 생성자라서 외부에서 호출 안 되죠.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같은 파일이라고 하는 게 진짜 같은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아이디를 불러내는 건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말고는 이제 얘를 쓸 수 있는 방식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아티클한테 가둬놨다. 아티클이 캡슐이 되는 거고요. 이 녀석들이 그 아티클 캡슐 안에 들어갈 실제 그 가루, 요소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이 녀석을 이제 우리는 외부에서 써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지금 못 쓰게 하려고 프라이빗을 걸어서 막아놓고 써야 된대요. 자, 캡슐러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제 사용하는 이유가 주요한 개념이 데이터 은닉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 이거 뭐 같은 말인데 정보 은닉. 결국은 은닉이에요. 은닉. 은닉이 뭐죠? 숨기는 거죠.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프라이빗을 걸어놓고 캡슐에 가둬놓는다 라는 개념인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 은닉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는 액체의 내부 데이터를 외부에서 직접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프라이빗을 걸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직접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숨기기 위해서 프라이빗 접근 제어자를 활용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외부에서 사용해야 할 때는 퍼블릭이 붙은 메서드를 통해 사용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정말로 데이터가 가진 그 값을 숨기는 거고 애초에 데이터 자체를 숨기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외부에서 쓰려고 할 때는 퍼블릭이 붙은 메서드를 통해 사용한다. 자, 근데 퍼블릭이 붙은 메서드는 우리가 getter, setter라는 개념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얘네들을 메서드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getter, setter가 뭐냐면 우리 지금 id, private int id 이 녀석을 가져올 거야 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외부에서 이 메서드, 이 아이디를 가져올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메서드를 호출하면 그때 이 아이디를 리턴 시켜줄 거예요. 얘를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 되는 거지 리턴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건 불가능해요. 메서드의 리턴 결과로 남기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public int get id 라고 해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리턴을 이 녀석을 한다. 그러면 외부에서 getID라는 메서드는 붙을 수 있죠. 왜? 퍼블릭이니까. 메인 클래스에서 이 getID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리턴이 그 자리에 뭐 남겠어요? 그냥 아티클이 가진 ID가 남는 거예요.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메서드를 통해 한 다리를 거쳐서 들어오는 개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캡슐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터는 똑같아요. 세터 비슷해요. 이렇게 만드는데 대신 얘는 값을 하나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걸 세터는 리턴이 없어요. 얘는 실제로 세팅을 하기 위한 녀석이기 때문에 리턴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는 무슨 일을 하냐? 외부에서 지금 받아오는 건 인자죠. 이거 지금 매개 변수로 받겠다라는 거죠. 그럼 외부에서 메인 클래스에서 id의 값을 변경하고 싶을 때 이 setId라고 하는 메서드로 호출할 수 있겠네요. 퍼블릭이니까. 그럼 호출한 시점에 인자로 내가 바꾸고 싶은 값을 넘겨요. 그리고 얘가 그 값을 받아왔으니까 dis.id 이 녀석한테 받아온 값을 넣어주겠다. 이러면 우리는 id라는 이 변수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메서드를 통해서 가져오고 메서드를 통해서 값을 바꾸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뭐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나? 저 어차피 메서드를 통해서 값을 바꿀 수 있으면 이게 숨기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단순하게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요소들에 직접 접근이 가능한 것과 메서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캡슐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보 은닉이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 데이터 은닉과 거의 같은 결의 얘기인데 얘는 이제 객체의 내부 구조랑 구현된 세부 사항을 숨기고 필요한 기능만을 외부로 노출시킨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캡슐화를 사용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터페이스 때문이에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과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 이거는 사실 좀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애초에 추상 메서드밖에 못 가졌죠. 그렇죠? 그 추상 메서드를 실제로 기능을 갖게 하려면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로 성속을 받은 다음에 오버라이딩을 다 진행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러면은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과 메서드를 실제로 기능으로 동작하게 하는 구현된 부분이 나뉘었죠. 그렇죠? 역할이 분리된 거예요. 메서드의 선언과 예를 들어 이런 느낌입니다.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걸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느낌인 건데 이렇게 구현하는 이유는 사실 제대로 된 목적은 유지보수 개념에 있어요. 우리가 개발할 당시에는 두 번 일을 하는 거니까 좀 불편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관리하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OOP의 특징 중에 이제 캡슐화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캡슐화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웹 개발에서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해요, 이거는. 다만 이렇게 변수가 지금 5개인데 이거 get, set 이라고 해서 메서드를 만들면 5개의 변수니까 총 10개의 메서드가 만들어져야겠죠. 그쵸? 이거 하나하나 타이핑 하려면 좀 귀찮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변수 5개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러한 사용자 정의 객체를 개발에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들은 좀 적은 애들은 적겠지만 평범하게 좀 개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애들이 보통 10개에서 20, 30개 이상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면 게터세터 다 만들기 귀찮죠. 그래서 이클립스가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게터세터를 알아서 만들어줘요. 자, 제가 지금 현재 아티클 클래스에서 여기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Alt Shift S를 누르면 이런 메뉴가 하나 뜨거든요. 근데 이건 직접 안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나중에 제공해드린 거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메뉴가 나왔을 때 여기에 잘 보면 이것도 왜 안 돼? 에이 잠시만요. 이거 제가 사용하는 이 녀석이 단축키가 안 바뀌었는데? 됐다. 컨트롤이 안 눌렸나 보네요. 자, 이렇게 메뉴를 열어서 보면 여기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자동으로 getter setter를 만들어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요. 우리가 지금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이렇게 이쪽에 다 나오죠? 5개가 다 나왔는데 이 녀석들을 전체 선택해요. 그리고 여기 세부사항도 설정할 수 있어요. 지금 만들 이 getter setter를 퍼블릭으로 만들래? 프로텍티드로 만들래? 패키지 뭐 여러가지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리는 그냥 제너레이트를 해버리면 얘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동일하죠? 이름은 항상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녀석은 게터세터의 이름은 항상 똑같아요. get 변수 이름, set 변수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개의 단어가 섞이는 거니까 변수 이름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변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게터세터를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값들을 불러다가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곳. 여기 와서 아이디를 직접 접근하려고 할 게 아니라 get id로 현재 나는 이 아이디를 가져올 거야 라고 하면 돼요. 그럼 이 자리에는 결국 아이디가 리턴 되어 남을 거니까. 그렇죠? 타이틀도 마찬가지. get title 그 다음에 REGDate 마찬가지. get REGDate 이렇게 이러면 방금 전에 썼던 거랑 동일한 효과예요. 근데 캡슐화를 적용한 상황이 되겠죠. 자, 이 밑에도 동일합니다. id 부분 get id
여기도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쓰면 더 귀찮으니까 계속 이런 걸로 하죠. 이렇게 다 바꿔주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캡슐화까지 제대로 적용을 시킨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리스트 같은 데에서 보여줄 때도 써봤으니까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근데 네. 기존에 있던 거대로 원래 클래스에서 직접 접근하는 거랑 이거랑 큰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건 한 번 더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뭐 하는 이걸 쓰는 이유가 있냐? 이걸로 결국에는 값도 바뀔 수가 있고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은닉의 의미는 있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건지 저도 알거든요. 그게 무슨 뭐 어떤 의구심이냐면 이게 값을 어쨌든 변경이 가능하니까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지 않나?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바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 직접 접근을 해서 거기다가 어떠한 값을 넣는 행위와 메서드를 호출해서 값을 전달하는 행위는 프로세스가 달라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변질, 우려를 막을 수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해서 저도 아직까지 의구심이 좀 남아있어요. 이걸 그래서 왜 해야 되지? 라는 의구심이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캡슐화가 어떤 설명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도 사실 그 처음에 그 생겨났던 그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캡슐화를 사용했을 때 장점 같은 거에 약간 그러니까 그냥 내용을 보통 찾아봤을 때 나오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해서 제가 방금 말했던 무결성을 보장한다. 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아마 대부분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어차피 값 변경 가능하잖아. 변수에 직접 접근하지 않더라도 셈 메서드를 사용해서 값 바꾸잖아.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자바가 동작하는 원리가 달라서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대요. 그리고 유지보수의 용이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내부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상황을 우리가 코드를 좀 수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외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유지보수의 용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걸 이해하시려면 인터페이스의 구현에 대한 부분의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예시를 들기는 마땅하지는 않아요. 변수만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독립적인 단위로 만들어 놓은 이 객체는 좀 자유분방하게 재사용이 가능하다. 어차피 그렇게 데이터가 막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는 마음껏 뜯어 고쳐질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독립적인 객체로서 우리가 재사용성이 좀 높아진다 라고 하는 장점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캡슐화랑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응집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어요. 응집도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이제 우리가 결국에 잡아가지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걸 하는 상황 속에서 좋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그 기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듈 간의 응집도는 높아야 하고 결합도는 낮아야 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모듈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관성 있는 덩어리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녀석들 간에 그냥 그 연관성이 있는 덩어리들 간의 응집도,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똘똘 뭉쳐서 연관성이 똘똘 뭉쳐서 만들어졌느냐가 응집도고요. 그래서 그거 높아야 돼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끼리의 응집, 서로가 끈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관성이 매우 짙어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듈이라는 녀석이 여러 개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얼만큼 서로 연관지어서 써야 되느냐가 결합도예요. 이거를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 A라고 하는 기능을 제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기능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놨어요. 얘는 이제 게시물 관련된 거고 얘는 이제 멤버 관련된 거라고 해볼게요. 게시물과 회원. 자, 게시물 관련된 기능들끼리는 서로 상당히 밀접해야 돼요. 끈끈하고.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정이나 얘를 불러다가 쓰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끈끈해야 돼요. 근데 이 녀석이 멤버 관련된 녀석과 이 기능을 담당하는 이 녀석과 많이 엮이진 말아야 돼요. 그게 지금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모듈이 엮이는 거는 결합도, 하나의 모듈이 끈끈해지는 건 응집도. 그래서 이런 기법이 존재하는데 이게 응집도가 높아야 되고 결합도가 낮아야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응집도는 최대한 높게, 결합도는 무조건 안 써. 아예 결합 안 시켜.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엮지 말자라고 하는 개념인 건데 이런 개념이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력을 향상시켜서 이 연관성 있는 객체 데이터를 좀 더 끈끈하게 유지를 해준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었어도 그래서 왜지?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냥 일단 쓰시면 돼요. 얘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얘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를 몸으로 느껴보시기는 그럴 필요가 좀 있어요. 일단 지금은 그냥 사용한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고 결과적으로는 변수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 녀석인데 어쨌든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근데 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또 아직 안 했어요. 아티클이라고 하는 해당 클래스를 우리가 패키지를 DTO라고 넣었습니다. 이 DTO는 뭔지 또 간단하게 알아야겠죠? 유틸이야. 그냥 클래스가 유틸 클래스니까 유틸이라는 이름으로 패키지를 지었다라고 느껴질 텐데 그래서 이 DTO는 갑자기 생뚱맞게 뭔가 라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 DTO는 이제 데이터 트랜스폼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데이터 이거를 플레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DTO는 여기 어디서 있어? 여기 있다.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해서 데이터 전송 객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여기 보시면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객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쉽게 우리가 배웠던 사용자 정의 객체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뭐 게시물 하나를 작성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게시물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로 게시물이라는 객체로 묶여야 우리가 이 객체 데이터를 컨트롤하기가 편하죠. 하나로 묶어놔야 리스트에도 차곡차곡 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게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객체 이 녀석을 그냥 DTO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아티클이라는 객체는 우리가 서로 다른 클래스들 간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객체 형태가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그걸 줄여서 DT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으로 이제 VO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얘는 밸류 오브젝트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처럼 생각하고 사용을 보통 해요. 개발을 할 때. 그래서 얘는 이제 전송될 객체를 의미하는 게 DTO인데 VO, 얘는 밸류 오브젝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객체가 가진 그 값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프로세스, 코드가 진행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상황 속에서 얘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객체야 라고 하는 의미가 DTO인 거고 VO는
이렇게 전송된 객체를 네가 값으로서 이렇게 써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VU인데 결국 역할은 비슷해요.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구조로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 이름을 그냥 DTO로 붙일 때도 있는 거고 VU로 붙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 정도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대로 좀 사용을 하고 이해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MVC 패턴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해요. MVC. 이 MVC는 웹이라고 하면, 웹 개발이라고 하면은 거의 필수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패턴은 그냥 정의해 놓은 모양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패턴. 그러면 MVC라고 하는 얘는 약자거든요. 모델 뷰 컨트롤러, 모델 앤 뷰 컨트롤러의 약자인데, 이렇게 사용하는 구조로서 이미 틀을 만들어 놓은 그 양식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양식을 우리가 웹 개발을 할 때 지켜가면서 웹을 개발해요, 보통. 그리고 이런 거는 왜 만들어졌냐? 우리보다 더 먼저 웹을 만들던 수많은 똑똑한 개발자들이 웹을 막 만들어내다 보니까 내가 한 사람이 이제 여러 번의 웹을 만들다 보니까 야, 근데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러한 모양으로 코드를 짜면은 좀 효율이 좋은데? 이거 아예 틀로 하나 만들어 버릴까? 라고 해서 정의가 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웹 개발을 진행하면서 사용할 스프링이라든가 스프링부트라든가 이런 녀석들,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저러한 개념을 이 프레임워크 안쪽에 녹여내서 애초에 저 구조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MVC 패턴을 계속 따라가면서 웹을 만듭니다, 보통. 조금 또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긴 해요. 잡아가지고 웹을 만들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다 배우시게 될 거고 다 인지하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DTO에 대한 얘기 그리고 프라이빗을 사용하면서 캡슐화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요걸 한번 해보죠. 당연히 1번 게시물이 있을 때 그러면 수정할 제목 자, 이런 기능이에요. 당연히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 수정할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된 내용으로 실제 1번 게시물의 데이터가 변경되어야겠죠? 당연히 수정 기능이니까 당연히 변경이 돼야 되는 거고 없으면 없다라고 보여주는 거. 이미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표본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성했던 이런 코드들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지금 캡슐화를 진행했던 이 부분에 대한 코드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 또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것까지 적용을 시키신 이후 이제 이 모디파이 기능, 게시물 수정 기능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클래스랑 패키지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브라우저 파일스에 가서 이거 하나 보여드리죠. 여기서 브라우저 파일스에 가서 여기 들어가면 이제 main.java만 있지 않아요. util이라는 이 폴더와 dto라는 폴더도 존재합니다. 그럼 각각의 폴더를 하나하나 잘 찾아 들어가서 내가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될 녀석을 제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줘야 돼요. 이제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변경이 됐고 얘도 변경이 됐고 얘도 변경이 됐으면 셋 다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기능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잠깐만 앞에 화면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캡슐화 설명 드릴 때 이 얘기를 드렸으면 오히려 조금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지 않았을까라는 게 하나 떠오른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자, 이건 코드에서 그냥 보죠. 자, 이제는 프라이빗으로 변수가 다 막혀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우리가 세터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통해서만 데이터 값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아직 우리가 메인.점 자바에서 실제로 이 값을 변경하겠다라고 써본 적은 없는데 사용하는 방식은 뭐 당연히 간단하겠죠. 근데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시물을 하나 썼는데 그러면 1번 게시물이 작성이 돼서 아티클스에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1번 게시물의 정보를 예를 들어 번호, ID 값을 누군가 악의적으로 0으로 변경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0번 게시물은 존재하면 안 되는데 존재해버렸죠. 그러면 그건 변경이 안 되게 막아야 되겠죠. 자, 변수에 직접 접근을 한다면 변수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질 못해요. 그냥 누군가 값을 주면 받아야 되고요. 누군가 값을 주지 않고 그냥 불러다가 쓰면 값으로 활용이 돼야 돼요. 변수는 어떠한 검증 과정을 값을 넣는 행위를 할 때 직접 따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변경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else if로 그냥 테스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cmd equals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명령어에 테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여기서 제가 이런 걸 해볼게요. 만약에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0이 아니라면 그때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진짜 테스트니까 아티클스가 가지고 있는 get 0번 방에 있는 데이터를 일단 가져올게요. 제가 실제로 라이트를 한번 진행한 이후에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set 메서드를 통해서 id의 값을 0으로 변경해봐라 라고 할 거예요. 자, 지금 당장은 변수에 직접 접근을 해서 0을 넣나 set 메서드를 불러다가 0을 넣나 똑같아요. 왜냐면 하고 있는 기능이 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실제로 0으로 바뀔 거예요. 1번 게시물 작성한 다음에 테스트로 들어가서 이미 이제 얘는 코드가 실행이 됐다면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티클 디테일 1번을 보면 얘는 이제 1번 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id가 0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0번으로 들어가서 봐야 0번 글이 나와요. 이미 값이 바뀐 거니까. 자,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지금 이렇게 값을 변화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은 잘못된 상황이죠. 우리가 코드를 짜다가 어떠한 변수를 여기다 인자로 줬는데 이 녀석이 1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0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길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만든 이 캡슐화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지금은 단순히 특별하게 넣을 게 없어서 안 넣어놨었지만 이제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받아온 이 id의 값이 0보다 만약에 작으면 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끝나.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값을 저장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작으면이면은 0을 포함하지는 않을 거니까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양수를 제외하고 음수와 0은 애초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종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리턴으로 끝내는 거는 또 우리가 아직 배운 게 아닌 것 같네요. 애초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0보다 클 때만 이 변화를 줄 거야. 자, 이렇게 한번 해놓고 상황을 볼게요. 지금 만들어놨던 거를 그대로 다시 그럼 1번 게시물이 생겨났으니까 우리가 디테일로 1번을 볼 수 있었는데 테스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면 얘는 이제 0번 글로 아까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디테일 1을 봤어도 안 나왔었죠? 근데 얘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라고 하긴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캡슐화를 쓸 때 이런 검증을 여기서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 저도 사실은 얘를 왜 써야 되는지 아직까지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캡슐화는 꼭 필요하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검증을 애초에 이 set 메서드가 아예 없었다, 그냥 퍼블릭으로 변수에 직접 붙었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냐면요, 이 값을 변경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set id의 값이 0보다 크면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는 건 우리가 이 set이라는 걸 사용할 때마다 이 검증의 코드를 매번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캡슐러를 통해서 세터 메서드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은 이걸 여기다 한 번만 넣어놨을 때 매번 셋 불러낼 때마다 얘가 알아서 검증해 주겠죠. 그런 면에서의 재사용성이라는 거고요.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캡슐러는 이러한 개념 때문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좀 드린 거고, 자, 다시 시간 들여볼 테니까 이 모디파이 기능 마무리를 지어보세요. 근데 쉬는 시간을 미리 가져도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